이제 우리 동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14강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 이제 동유럽의 역사로 들어왔는데, 사실 서유럽이랑 동유럽이랑 문화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똑같이 돔이에요. 고척 같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동유럽의 문화고요. 비잔티움 제국은 이 황제가 되게 유명한 황제인데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이 황제가 정말 유명한 황제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밖에 안 배우니까. 그럴 수밖에.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업적부터 일단 들어가 볼 건데, 동유럽 비잔티움 제국이 어디 있는지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또 얘기를 했었지만 이 지역, 이탈리아 이쪽에 있는 게 프랑크 왕국이었고요.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될 텐데, 당연히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고, 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다른 말로 했을 때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이 돼서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필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부터 들어가 봅시다. 1번. 일단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데, 영토 확장을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옛 로마의 영토를 대부분 획득하게 됩니다. 일단 이게 영토 확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로마의 영토. 자,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정말 오래가. 그래서 우리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하고 비잔티움이 1453년까지 가니까 정말 오래 갔었던 왕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일단 법전도 편찬을 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법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유스티니아누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로마의 법들을 모두 다 집대성 해놨다. 다 적어놨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건축의 양식도 있습니다. 바로 성소피아 성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돔이 있는 그런 형태, 이런 지붕을 갖고 있는 성당. 그게 바로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이게 비잔티움 제국 자체가 동유럽 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랑 되게 가깝거든요. 이제 키예프 공국이라고 하는 국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키예프 공국 같은 경우에는 비잔티움 제국의 성소피아 성당의 영향을 받아서 키예프 공국의 성소피아 성당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 시스템이 있는데, 이 행정 시스템은 조금 많이 중요합니다. 비잔티움 제국 자체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업적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바로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이에요. 자, 일단 비잔티움 제국은 옛 로마의 영토를 대부분 획득할 정도로 정말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그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유스티니아누스가 생각했었던 건 이겁니다. 바로 행정구역을 다시 나눠보는 거. 그래서 군관구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구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관구를 하나의 구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31개가 있어요. 그래서 31개 군관구로 지역을 나눈 다음에 그 군관구의 대표를 또 임명을 하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약간 그런 행정 시스템이 군관구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둔전병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둔이 이게 진치다 둔자예요. 그러니까 진치다는 말은 뭐냐면 농사를 짓는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농사를 짓는 땅을 가진 병사제도라는 뜻입니다. 농사를 짓는 땅을 가진 병사제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징병제인 국가에서는 이 병사들이 군대에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
병사들에게 뭘 주냐면 땅을 줍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땅을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땅을 병사들한테 수여했다 해서 농사를 짓는 땅을 가진 병사제도, 둔전병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병사들한테 땅 줬다, 이란 대가로 이렇게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군관구제랑 둔전병제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유럽의 비잔티움 양식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서유럽에서는 로마 카톨릭이었었는데 성상숭배 문제로 갈리게 되면서 그리스 정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인 이제 동유럽 양식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제 건축의 양식이나 언어에 또 차이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릴 문자라고 하는 언어를 또 사용을 했었는데 뭐 서유럽에서는 그리스어도 많이 또 공용어로 사용을 했었고 이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키릴 문자라고 하는 걸 아예 그냥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건축의 양식으로서는 또 뭐가 있었냐면 돔, 웅장한 돔. 똑같이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본 것처럼 웅장한 돔과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좀 더 돔이 커요. 웅장한 돔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모자이크 양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모자이크 양식 하면은 우리 사진 모자이크 할 때 되게 뭔가 조각조각이 회색이 이렇게 막 생겨나면서 사람을 보호해주고 막 가려주고 하는 거잖아. 똑같아요. 모자이크라고 하는 거는 조그만한 조각들, 색깔 있는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자이크 양식을 천장에도 만들고 문에도 만들고 창문에도 만들고 해서 모자이크 양식으로 건축 양식을 꾸며놨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향을 하나 준 게 있는데 뭐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뭐 슬라브족이라고 해서 러시아 뭐 이런 데 기원이 되었던 슬라브족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 그래서 뭐 키예프 공국의 성소피아 성당 이런 것도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게 이 동유럽의 유럽 역사 끝입니다. 네, 되게 짧게 끝나죠. 그래서 서유럽은 뭐 이런 특징이 있었고 동유럽은 이런 특징이 있었고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가 이소스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의 군대를 물리쳤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다리우스 3세는 특히 다리우스라는 말은 우리 페르시아에서 보통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원정군을 지원하였던 코린토스 동맹의 대표들은 사절단을 파견하여 승리를 축하하며 황금회관을 보내기로 하였다. 이후 가는 원정군을 이끌고 남하하였고 페르시아 통치에 아예 대놓고 좋네. 페르시아 통치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이집트인들의 환영을 받으며 손쉽게 이집트를 확보하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공격하면서 이집트를 독립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 저번에 배웠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던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설명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군대를 물리쳤다잖아요. 아케메네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계속 물리쳤다라는 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밖에 없네요. 그러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한 설명이니까 뭐 알렉산드리아나 동방융합이나 뭐 헬레니즘이나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정답이겠습니다.
자, 1번 크리스트교를 공인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크리스트교 공인했었던 거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공인했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편 추방제를 마련하였다. 솔페, 클페 중에서 클레이스 테네스가 되겠네요. 우리 클레이스 테네스의 업적, 또 500인 평의의 부족제, 개편, 뭐 이런 등등등이 있었고요.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였다를 물어봤으니까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자, 그 다음에 제1차 삼두 정치를 주도한 인물이니까 이 사람은 가이사르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정복지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였다. 요게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설명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게 조금 해석이 어려운 문제였지 선지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약간 조금 띠용한 그런 문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사를 많이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중국사 문제는 기억나요? 오, 나요? 오, 좋아, 좋아. 천하를 통일하고 처음으로 황제 자리에 올랐다. 따라서 시황제, 최초의 황제라는 칭호를 부여받았을 거고요. 형벌로 다스렸다. 법과 사상이고 만리장성을 쌓아서 변방을 방비하였다. 대비하였다. 흉노를 몰아내었다라는 거니까 이 황제는 아하, 이 사람은 진시황이겠군 라는 것을 알아내면 됩니다. 뭐 그럼 진시황에 대한 설명이니까 뭐 9년제가 나오거나 뭐 나올 거 되게 많죠. 갑골문을 제작하였다. 갑골문 나오면은 상나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자백과 사상이 등장한 거는 춘추 전국시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분서갱유를 단행하였다. 그래서 우리 유가학자들 생매장하고 다 불태워버리고 난리 났었던 거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나라의 무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무제가 대월지에 파견하면서 만든 길 뭐였더라? 비단길, 그렇지. 실크로드 비단길이 되겠습니다. 통제거 등의 대운하를 건설하였다는 우리 수나라라는 게 되겠네요. 자,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로마 문제가 나왔네. 자, 그래서 그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막센티우스에게 대승을 거둔 이후에 제국의 안정을 위해 리키니우스와 다음 내용에 합의하였다. 이제 크리스트교와 다른 종교 선봉자 모두 자신의 종교를 믿을 권한을 가질 것이다. 이 순간 이후로 크리스트교는 제국 내에서 어떠한 박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고 공개적인 신앙을 활동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크리스트교를 완전히 공인하겠다라는 얘기겠고 이 공인된 사건의 이름은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크리스트교를 공인했던 사람, 이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되겠네요. 따라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으니까 뭐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뭐 천도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1번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계속 나오고 있는 옥타비아누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성 소피아 성당을 건립하였다. 우리 오늘 배운 건데 유스티니아누스 이런 사람이었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다. 요게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대한 설명. 정복지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였다는 알렉산드로스 대제가 되겠네요. 롬바르드족에게서 빼앗은 영토를 교황에게 기증하였다. 우리 아까 클카, 피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피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롬바르드족. 그 다음 자,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요 문제가 3점짜리 문제였고 되게 많은 친구들이 틀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요거는 이제 오늘 추가된 내용이고 가이우스 리키니우스와 루키우스 섹스티우스가 법안을 상정했고 모두 귀족의 권력에 대항하여 평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세 번째 법안은 집정관 중에 한 명은
평민 가운데서 선출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이 내용이 시험 문제 학평이나 이런 데 나올 줄 몰랐던 거야, 사람들이. 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리키니우스법 제정이 되겠네요. 이때가 아마 기원전 367년인가? 기원전 4세기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는 국가재정을 통제하고 병사를 지휘하면서 명백히 모든 문제에 관한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그는 원로원과 인민이 그에게 수여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 여기서 끝났어야 돼.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 옥타비아누스라는 집권자가 이미 나온 상태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포에니 전쟁, 로마 카르타고의 전쟁 나올 수 있고 크라쿠스 형제 개혁도 나올 수 있고 제1차 삼두 정치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삼두 정치는 시기가 겹치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카이사르 얘기, 그라쿠스 얘기, 포에니 전쟁 얘기가 나오면은 정답이겠네요. 자, 1번 도편 추방제가 실시되었다. 우리 도편 추방제 실시한 거는 누구였냐? 바로 클레이스 테네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델로스 동맹이 결성되었다. 이 델로스 동맹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싸울 때부터 이미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로마 아니고. 그 다음에 베르댕 조약이 체결되었다. 메르센 조약, 베르댕 조약 이런 거 나오면은 프랑크 왕국이고요. 843년쯤 니케아 공의회가 개최되었다. 요거는 어떤 황제 때였지?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억나죠? 삼위일체설 인정했었던 거. 그 다음에 제1차 삼두 정치가 전개되었다. 요거는 우리 카이사르 때인데 그러면 요게 사이에 들어가면은 딱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자, 밑줄친 파문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주교, 주교, 공작, 백작들에게 하인리 4세가 적대감이나 무모함을 보이지 않은 제 스스로 내가 머물고 있는 카노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황제의 장식을 제거한 후에 맨발로 비참하게 3일 동안 성문 앞에 계속 서 있었지요. 그는 많은 눈물로 도움을 청했으며 사도의 자비에서 나오는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의 계속된 탄원에 못 이겨 마침내 나는 파문이라는 쇠사슬을 풀어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파문을 했네. 그레고리오스 7세가. 그 다음에 하인리 4세가 카노사성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난리를 쳤던 거. 무슨 굴욕? 그렇지. 카노사의 굴욕. 이 카노사의 굴욕의 뭐 배경엔 그런 거 있겠죠. 성직자 서임권에 대해서 뭐 다투었다.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맞네요. 자,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었다. 나오면은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삼위일체설 아타나시우스파를 공식 인정했었던 거. 그 다음에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규정됐던 거. 이것 또한 삼위일체설 규정하면서 빠이빠이 했었던 거니까 비슷한 시기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가 되겠고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로 지정하였다.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성직자 과세권에 대한 갈등이 생겨났다. 이거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나온 내용인데, 성직자 과세권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뭐 필리프와 그 다음에 보니파키우스 8세라고 하는 사람의 대립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거. 그래서 요거는 틀린 내용이고, 성직자 서임권에 대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문제 5단 노트 해오기랑 빈 정리 노트에 그동안 배운 서양 고대 그리스부터 오늘 배운 비잔티움 제국까지를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